순자산 150억, 전 세계가 열광했던 엄청난 히트 드라마 Heroes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누가 봐도 정말 완벽하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던 36살의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이 배우는 돌연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충격에 빠집니다. 오늘은 생후 8개월, 8살도 아니고 생후 8개월부터 헐리우드에서 아역 연기자로 활동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할리우드 스타들 속에서 겸손하고 인간적인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미국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헤이든 패네티어가 어떻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건지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헤이든 패네티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익숙하고 반가운 인물이거든요. 자, 한국으로 치면은 여러분들 배우 김민정 씨 있죠? 미스터 선샤인의 그 이병헌 씨가 자주 가는 그 가맥집, 호텔 점주로 나온 그 김민정 씨랑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영화보다는 드라마가 주종목이에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작품 활동을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마음에는 어떠냐면은, 저 예전에 정말 귀여웠던 아역 배우, 저 친구 귀여운 꼬마 친구 이렇게 컸네, 와 이쁘게 잘 자라고 똑 부러지네, 그런 생각으로 괜히 친구 동생 같고 괜히 친구 딸내미 같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배우예요. 1989년생으로 올해로 37이었어요. 3학년 7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이든이 뉴욕 출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뉴욕시 말고 뉴욕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팰리세이드라는 지역 출신입니다. 서울로 치면은 약간 판교 변두리 쪽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뉴욕시에 출퇴근을 하는 소방관이었습니다. 근데 헤이든 엄마가 아지매가 과거에 연속극에 단역으로 출연을 했었는데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무명 배우 출신이었어요. 레슬리라는 언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방관이면은 미국에서 소방관은 그런 데로 괜찮거든요. 신참 때나 밥에 물에 말아 먹고 뭐 김치 올려 먹고 그렇지만은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벌이가 그런 데로 괜찮습니다. 네, 근데 헤이든이 태어나자마자 헤이든 엄마 레슬리가 이제 겨우 옹알이하는 생후 8개월짜리 아기를 데리고 헐리우드나 뉴욕 기획사 돌아다니면서 오디션을 봅니다. 여러분들 헐리우드는 LA에 있습니다. 미국 정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지매가 깐난 아기를 데리고 LA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오디션 보러. 그 뉴욕도 돌아다니면서 오디션 보는 거예요. 아기를 오디션을 보는 겁니다. 아지매가 보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생후 8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지매가 자기가 못 이룬 꿈을 갖다가 헤이든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건데, 아직 돌도 안 지난 딸내미를 갖다가 오디션장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헤이든이 11개월 되던 때에 상업 광고가 물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기 기저귀 찬 상태에서 모델 일을 하는데 돈까지 벌기 시작하네? 그런데 그 돈이 누구 통장에 꼽힙니까? 당연히 레슬리 아지매 통장에 쭉쭉 꼽히겠죠?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면 광고, 제품 광고, 여기저기에 애기 헤이든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이든이 한 5살 정도 됐을 때 이미 이력서에 50편이 넘는 광고 출연작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은, 애기가 지 정체성이나 자아를 형성하기도 전에 이미 카메라 앞에서 남들한테 이쁘게 보이고 억지로 웃어야 되는 그런 상품으로 훈육이 되는 거예요. 당장 제 애기들도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폰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의식을 하는 거예요. 애써 웃는 거예요. 예, 웃으라고 이야기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애기들한테는 그냥 네모난 검은 상자인데 그게 보일 때마다 웃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딴에는 웃어요. 입꼬리만 씩 올려요. 귀엽게 썩은 미소를 짓거든요. 그 정도로 애기들이 눈치가 빠릅니다. 주변에 돌아가는 거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헤이든은 벌써 상품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94년에 5살의 나이로 One Life to Live 이라는 그 텔레비전 연속극 아역 배우로 발탁되면서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아역 단역으로 얼굴을 비추다가 1998년에 디즈니사 벅스 라이프 있죠. 벅스 라이프. 거기에 공주 목소리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중 있는 역할, 이 목소리 출연하기 시작하면요, 돈이 시원하게 꼽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Remember Titan이라든지 뭐 굵직굵직한 작품들 출연하면서 이미 청소년 시기부터 야무지게 비중 있는 역할을 소화를 해냅니다.
그렇게 연기자로서 입지가 굳어지니까 일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거 말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들어옵니다. 연예인들. 안 보이는 곳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스케줄이 워낙 바쁘니까 아니 한국 나이로 중2인데 학교에 출석 도장 찍고 나오기도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청소년 시기에 다른 애들은 정상적으로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고 이럴 때 헤이든은 촬영장에서 연기하고 엄마 통장에 돈 꼽아주기 바쁜 거예요. 요 시기에 또래 애들이랑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튼튼한 자아를 못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역 배우들은요, 대부분 시간을 촬영장에서 보내잖아요. 근데 촬영장에 또래가 없어요. 전부 다 어른이고 할배들이고 그래요. 그래서 촬영장에서도 항상 외롭고 학교에 가더라도 애들이 보기에는 헤이든이 맨날 학교 땡땡이 치고 연기나 하러 다니고 엄마가 학교 앞에 캐딜락 그죠? 차 좋은 거 몰고 와가지고 픽업하고 집에 가니까 나름대로 애들은 얼마나 시기 질투가 있겠어요. 그래서 헤이든은 학교에서 친구를 못 사귀고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아지매가 애살이 있고 애기한테 잘해주고 뭐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나마 나은데 아지매 지는 무명에 별 볼 일 없었으면서 헤이든 연기 지도는 굉장히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 오디션 준비시킬 때 미리 그 받아온 대본 연습을 시키는데 헤이든 입장에서는 엄마 눈치가 엄청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엄마인지 직장 상사인지 분간이 안 가고 계속 엄마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런 엄마랑 24시간을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황 부장님이랑 24시간 같이 붙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멀미 안 납니까? 경기 안 납니까? 똑같은 거예요. 한참 사랑을 받아야 할 청소년기 딸내미가 엄마 눈치만 봐야 되니까 엄마에 대한 그 사랑이나 애정을 구걸하는, 그러니까 돈 뱉어내는 기계가 된 거예요. 자, 이제 헤이든이 비중 높은 역할을 맡기 시작하고 원래는 대본이 반 페이지 되는 게 이제는 2페이지, 3페이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돈이 애법 꼽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지면 광고나 광고 협찬 모델 일도 하면서 막상 몸으로 뛰는 헤이든은 피곤하고 지치지만은 아지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장에 돈 꼽히는 거 매일 확인하면서 도파민이 촉촉하게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일 전부 다 받아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돈이 생기니까 엄마 가족들이라든지 삼촌들 있죠? 들러붙어가지고 사돈, 팔촌, 조카까지 전화해가지고 술값 내달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헤이든이 이제 고등학생 나이쯤 되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는 사정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호구로 잡혔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헤이든이 18살 법적 성인이 되자마자 엄마한테 결별 통보를 합니다. 의절을 하는 거예요. 손절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매니저 하지 말고 돈 관련된 거로는 인연을 끊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레슬리 아지매가 딸내미 헤이든한테 뭐라 했는 줄 압니까? You owe me. 지지배야. 내가 너 스타로 만들어준 거야. 그거 알아? 너 그거 나한테 평생 갚아야 되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헤이든 멘탈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는 딸이 아니고 현금 인출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헤이든은 법적으로 문서상으로 어른이 되기는 했는데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성을 기르고 뭐 다른 애들처럼 아르바이트도 하고 부모들이 이런저런 코칭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대학이나 사회초년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으면은 실수도 하면서 배우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헤이든은 이미 성인이 되기도 전에 돈을 잘 버는 영앤 리치가 된 거예요. 젊은 부자가 된 거예요. 사회적으로 아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엄마가 스케줄 물어오면 연기하고 감독이 연기하라면 또 연기하고 스케줄 뺑뺑이 돌고 태어났을 때부터 그래 왔으니까 자기 목소리나 감정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에 익숙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먹잇감을 헐리우드 쓰레기들이 가만히 안 놔두죠. 무슨 일이 일어났냐? 당시에 레드카펫 행사 하나가 잡혔어요. 근데 그때 그 헤이든이 낮 스케줄 돌고 저녁에 있는 행사에 간 거예요. 그래서 헤이든이 엄청 긴장하고 지친 상태였는데 어릴 때부터 자기 주변에서 그 챙겨주던 최측근 아재 한 명이 대기실로 쓱 들어오더만은 피로회복제라고 알약 몇 개를 손에 딱 쥐어줬답니다. 아, 이거 먹으면은 피로가 싹 가신다고. 이제 엄마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주변에 남은 사람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양반들이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의심은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스케줄 같이 소화해주는 정 실장님인데 그러니까 정 실장님이 그냥 이거 피로회복제라고 이거 먹고 올라가면 돼 이러면서
알약을 주니까 스무스하게 알약 털어먹고 행사를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약이 훗날 헤이든에게 어떤 비극이 될지 헤이든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의문의 알약은요, 혈관에 잠식하면서 헤이든의 인생을 서서히 침몰시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의 정말 다음 순차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막 18살 성인이 된 헤이든 최측근 지인이 요트에 초대를 한 거예요. 요트에. 그러니까 최측근 지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워낙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까 그냥 엄마 친구 중에 이제 멀끔하게 생긴 정식이 삼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오랫동안 봐온 그런 삼촌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정식이 삼촌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막내 삼촌뻘 되는 양반이 요트에 초대를 했으니까 원래 이쪽 계통 사람들은 요트 타고 막 요트 위에서 태닝도 하고 막 그죠? 꽃게 넣은 라면 끼린 다음에 소주도 한 잔씩 하고 뭐 노래도 듣고 이렇게 합니다. 뭐 건전하게 놀기도 해요. 뭐 알려진 것처럼 뭐 맨날 첫날 더러분짓거리나 하고 동물의 왕국인 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건전하게 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든도 원래 알고 지내던 정식이 삼촌이 같이 온다니까 든든하게 아무런 의심 없이 이거는 건전한 파티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요트에 탑니다. 근데 분위기가 슬슬 무르익으니까 이 삼촌이라는 놈이 헤이든 팔을 쓱 잡더만은 요트 아래층 구석탱이에 있는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갑자기? 방문이 열리니까 그 좁아 터진 방에 전 세계가 다 알만한 할리우드에서 가장 끝발이 센 양반이 빤스 한 장 안 걸치고 고구마 다 드러내고 빨개 벗고 누워있는 겁니다. 헤이든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다 썩어가는 고구마가 있는데 느끼한 눈으로 헤이든을 극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게 헤이든이 막 어리버리타고 있으니까 지인이라는 그 정식이 삼촌 금마가 헤이든을 강제로 방 안으로 밀어 넣어요. 그래서 그 권력자 옆에 헤이든이 쓰러진 거예요. 근데 헤이든이 이거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쪽방을 필사적으로 뛰쳐나옵니다. 예. 그리고 배가 육지에 닿을 수 있을 때까지 배 한 구석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진짜로. 그 거부했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 꼬로만 인간들이 권력이나 부를 얻은 다음에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요트거든요. 왜냐? 육지에서 완벽하게 떨어져가지고 철저히 고립되는 공간인 거예요. 요트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게 이제 진짜 상또라이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은 섬 하나를 아예 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섬 하나를 아예 삽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고립된 공간에서 완전한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헤이든 케이스에서는 무사히 육지에 도착을 하기는 하는데 선뜻 경찰에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헐리우드 권력자, LA 경찰 전부 다 한통속입니다, 여러분들. 한통속. 괜히 이 영감제 이거 신고 찔렀다가 보복당하거나 업계에서 완전 퇴출당하면은 헤이든은 뭐하고 먹고 살 겁니까? 그죠? 파주 영어마을에 취직할 것도 아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해에 헤이든이 헐리우드 파티장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대형 방송사 최고 임원이 헤이든한테 저벅저벅 걸어오더만은 다짜고짜 바로 헤이든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박는.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냥 저벅저벅 와가지고 그냥 박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키스를 박아버린 거예요. 명백하게 성추행인데 이런 짓거리를 사람들이 사방에 깔려있는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What? 그렇다고 찍소리 할 수 있습니까? 일 다 끊기는데? 그리고 또 미친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보다 더 미친 일이 일어나요. 몇 개월 후에 또 헐리우드에 파티가 있었어요. 이것들은 무슨 파티를 그렇게 자주 하는지 맨날 첫날 파티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 자리에서 오스카상을 수상하고 연기력이나 인성까지 인정받으면서 영화계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는 중견 남자 배우 겸 감독이 그 자리에 있었대요. 그런데 파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죠? 이제 헤이든도 이 바닥 돌아가는 거를 이제 통밥이 어느 정도 생긴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거 쎄한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뭐 술에 뭐 타겠다 싶었는지 자켓 챙겨 입고 행사장에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중견 배우 겸 감독이 헤이든 앞을 쓱 가로막는 겁니다. 벌써 가는 거야? 이제 막 재밌어지려는데 왜 벌써 가는 거야? 하면서 행설수설 뭐 시덥잖은 농담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오늘 상을 받았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양반이 술을 과하게 때리셨나 하는데 주춤주춤거리는 거예요. 그래 주춤주춤거리는 그 발 쪽을 보려고 헤이든이 시선을 갖다가 밑으로 내리는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 감독
바지가 홍수 때 뭐 소양강 댐 방류하는 것처럼 완전히 쫙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또라이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썩은 고구마가 보이게 이렇게 노출을 시킨 거예요. 남대문 사이로 고구마가 보이게 노출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그 감독이. 이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여러분들. 예? 팬티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고구마를 보여준 거예요.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일이 커질까봐 그냥 이 양반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다 하고 그냥 합리화시키고 또 그냥 넘어갑니다. 이 정도면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저 위쪽 윗대가리에서 헤이든을 타겟으로 잡고 떼걸수로 간을 보는 게 아닌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커넥션이 있지 않습니까? 야, 헤이든 내가 이번에 요트에 내가 데리고 갔거든. 재미 좀 보려고 했는데 튕기더라고. 파티 조금 있으면 오잖아. 야, 너도 한번 재미 좀 봐. 이런 식으로 그룹 챗으로 채팅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것들이 헤이든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헐리우드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영감쟁이들이 돌아가면서 슬쩍슬쩍 헤이든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에 헤이든의 공식 커리어는요,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왜냐? 2006년에 헐리우드 드라마 역사에서 항상 거론되는 메가 히트작 NBC 드라마 히어로즈에서 클레어 베넷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 히어로즈라는 드라마는요,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셔널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약간 한국으로 치자면은 약간 그 첫사랑? 너무 오래됐나? 올인? 너무 오래됐습니까? 아무튼 그래요. 정말로 역대 최고 드라마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인기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단숨에 헐리우드 최고의 청춘 스타로 등극을 합니다. 2007년에 한참 이 드라마가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을 때 헤이든이 알려진 것만 1년에 20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출연비 30억 가까이 땡긴 거예요. 출연비 30억. 그때가 여러분들 참여정부 때거든요. 그러면 요즘 물가로 따지면 훨씬 더 되겠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빵 뜬 다음에도 인생이 너무 공허한 거야. 돈을 많이 버는데 주변에 같이 재밌게 쓸 사람도 없는 거야. 그죠? 엽기 떡볶이 같이 가가지고 토핑 다 추가해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 주변에 믿었던 사람들은 뭐 요트 타러 가자 하면서 고구마 보여주고, 파티 같이 가자 해놓고 고구마 보여주고, 그렇다고 뚱한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수백 명, 수백 대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스케줄 끝나면 또 파파라치들이 따라오면서 사진 찍고 이러니까 멘탈이 완전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헤이든이 약이랑 알코올에 손을 대버립니다. 너무 공허하니까.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가수들은 얼굴이나 이름이 워낙 알려져 있으니까 어딜 가도 눈치 보이고 어딜 가나 사진기 들이다보내고 밖에 마음 편히 못 나가요. 그래서 항상 집에 처박혀 있는데 그러면은 외롭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근데 돈은 또 많아. 그러다 보니까 헐리우드에 보면은 야매로 항정신약이나 진통제 이런 거 있죠. 뒷구녕으로 공급하는 브로커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LA 가면은. 그러니까 헤이든은 번 돈으로 그런 약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건 안 때리는 거야. 이거 때리면 이제 돌아올 수가 없는 거거든. 이거 때리면은 돌아올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진통제나 막 항정신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재활치료센터 이런 데도 다녀보고, 여러분들 치료센터 가잖아요. 치료센터 가면은 그냥 막 혈액에서 약물 성분만 뽑아주는 거지 사실상 그러니까 완벽하게 치료는 못 해주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술이나 약에 손을 대다가 2013년에 정말 어둠의 빛 한 줄기 같은 남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 양반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출신의 전설적인 복싱 헤비급 세계 챔피언 블라드미르 클리츠코입니다. 클리츠코. 이 양반 여러분들 그 우스기라는 복싱 선수가 있거든요. 그 양반과 더불어 가지고 우크라이나 복싱 역대 최고로 평가받는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막 한국으로 치자면은 뭐 차범근, 박지성 이런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차범근 씨예요. 우크라이나의 차범근 씨입니다. 근데 둘이 공통분모로 알고 있는 사람이 책 한 권을 낸 거예요. 근데 그 출판 기념 파티에 둘이 따로 이렇게 초대가 됐는데, 헤이든이 파티에 가면은 이제 고구마를 보는 게 공식이니까 헤이든도 나름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파티장에 있는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더러운 일이 생길까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저 경계하면서 이쑤시개로 그저 수박 하나 찔러 먹고 있는데 이거는 제철인가? 옥수 다네. 먹고 있는데 갑자기 탁 부딪힌 거예요.
집채만한 남자가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아 진짜로. 헤이든이 여러분들 키가 153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들 중에서도 아담한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클리츠코는 키가 2m 살짝 안 되거든요. 197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딱 부딪히고 어머 띠리디디디디디디디 된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어머 든든하다 이런 거예요. 예. 국밥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인사를 주고받다가 이 양반 진짜 진국이다 싶어가지고 교제를 시작하는데 바로 다음 해 12월에 카야라는 아기 출산을 앞두게 됩니다. 속전속결이에요. 세계 헤비급 권투 챔피언이니까 태토력이 여러분들 얼마나 흘러넘칠지 감도 안 오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신속하게 이쁜 딸도 가졌고 이제 듬직한 남자랑 이쁜 애기랑 오손도손 잘 지내면서 그죠? 그동안 벌은 돈으로 사놓은 부동산 그 다음에 뭐 히어로즈 드라마 재방송 하면은 또 그 연금이 나오거든요. 저작권 연금. 그리고 남편은 또 올림픽에서 메달 땄으니까 연금 또 매달 꼬박꼬박 받아 먹으면서 조용하게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 한잔 하면서 조용하게 살 날만 남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쉽지 않다 그죠? 출산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출산 과정이. 애기 여러분들 시원하게 출산하는 것도 진짜 엄청난 복이거든요. 근데 헤이든이랑 애기 둘 다 난산 과정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애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출산 수술을 받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혈을 갖다가 계속 긴급 수혈을 갖다가 여러 번 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기를 출산을 합니다. 근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지금 트라우마가 엄청 심하게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온 겁니다. 이러면요, 여러분들 그 산후 우울증 있으면은 아기한테 지금 정신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울증이나 불안감 때문에 이거 엄마로서 역할이 힘들어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엄마가 그런 그 정신 상태 때문에 맨날 첫날 누워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아기를 케어해야 되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분유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하기가 힘드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그 파이어볼 위스키 있죠. 위스키 한 잔 딱 때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을. 그러면 또 여러분들 애기 또 안 키워본 분들은 또 키우는 거 뭐 그 대수가 그 뭐 다 하는 거 그 뭐 유난을 떨고 있노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24시간 갓난애기 전담마크 하는 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술을 때리는 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술도 몸에서 이제 익숙해지니까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대기실에서 최측근 그 양반이 건네준 신경 안정제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신경 안정제까지 얻어와가지고 술이랑 그죠 신경 안정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 맛이 간 상태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헤이든이 그냥 듬직한 파트너 만나가지고 애기 낳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여배우들이 출산하고 작품 활동을 살짝 쉴 때 영화사나 드라마 제작사에서 그 출산하고 살짝 뜸할 때 이 저점에 있을 때 딱 캐스팅을 해가지고 조금 살짝 디스된 가격에 이름 있는 여배우들 섭외하는 거를 이제 간보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이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헤이든한테도 드라마 배역 제의가 하나 들어옵니다. 근데 이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는 거예요. 내쉬빌이라는 드라마였는데 극중 배역 줄리엣도 산후 우울증 때문에 약물 중독을 앓고 있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헤이든 입장에서는 촬영장 가가지고 감정이입이나 감정 준비할 필요 없이 그냥 일상생활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적으로는 호평을 받았는데 이거는 또 이거대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촬영장이랑 실제 생활이랑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런 처지에 빠져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안 좋고 아프더라도 일단 회사에 출근하고 일이 바빠지고 황 부장이 마감 시간 됐다고 쪼으면은 그 순간만큼은 아픈 거를 잊고 소중한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빡세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헤이든은 집에서도 우울증, 일하러 가서도 우울증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영화처럼 단발 촬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예요. 미국은 시즌제니까 이 배역을 갖다가 몇 년 동안 연기를 하는 거예요. 시즌제니까 1년에 한 시즌씩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시즌 8까지 나오면 8년을 똑같은 캐릭터를 연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집에서도 우울증, 일하러 가서도 우울증. 그러다가 헤이든이 또 치료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결국 제작진이 중도 하차를 시킵니다. 이렇게 또 갑자기 중도 하차를 하니까 슬슬 대중들한테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헤이든 왜 중도 하차하는 거임? 뭔 일 있는 거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헤이든 입장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마음 상태라든지 고통에 대해 가지고 솔직하게 대중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언니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2015년에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근데 솔직한 자신의 모습이 대중의 공감을 이끌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공감과 위로를 얻는 대중들과는 별개로 광고 협찬 기업들은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뉴트로지나 알죠? 뉴트로지나 폼 클린저, 뉴트로지나 그 화장품 회사랑 거의 10년 넘게 광고 모델로 동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그 소주 모델을 갖다가 당대 최고 핫한 언니들이 하잖아요. 뭐 황수정 씨라든지 뭐 이영애 씨라든지, 그죠? 소주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당대 최고의 언니들이 하잖아요. 너무 오래전입니까? 뭐 그러면 뭐 설현 씨, 뭐 하지원 씨, 수지 씨, 카리나 씨가 이거 하잖아요. 소주 모델. 근데 미국에서는 뭐 디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샤넬이라든지 그런 그 화장품 뷰티 모델을 한다는 건요, 어느 정도 업계에서 맥락이 있는 언니라는 거예요. 사실 뭐 뉴트로지나는 디올이라든지 샤넬 뷰티보다 한 2티어 밑에 있지만은 그래도 뉴트로지나가 헤이든 언니를 한 10년 정도 넘게 광고 모델로 동행할 정도는 헤이든 언니도 맥락이 있는 언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언니가 알코올 중독에 약 문제가 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화장품 업계에서는 치명적인 겁니다. 화장품 업계가 어떤 데입니까?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는 그런 그 인더스트리 아니겠습니까? 세련되고 품격 있는 그런 쪽이랑은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트로지나에서 인터뷰 바로 다음 날에 헤이든 언니한테 전화 때려가지고 손절을 통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의사 선생님이랑 이래 면담을 나눴는데, 우리 헤이든 씨 이런 식으로 술이랑 약을 계속 자시면은 길어도 5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는 거예요. 길어도 5년. 계속 이런 식으로 술 때리고 약 때리면. 그러니까 아지매가 이런 지경에 있으면은 육아도 사실상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미국은 또 이런 거에 엄청 민감합니다. 엄청 민감해요. 뭐 가난한 집구석이나 뭐 슬럼가나 못 사는 동네야 애들이 막 케어 못 받고 방치되는 거는 방관해도 이런 식으로 돈 있는 집안에서 애들 케어 못 하는 거는요, 들쑤시면은 변호사 비용이나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양육 가능 여부 이런 쪽으로 엄청 엄격합니다, 미국이. 예. 게다가 헤이든은요, 클리츠코 이 양반이랑 결혼도 안 한 상태예요. 그냥 파트너 관계로 같이 부부처럼 5년을 같이 산 거예요. 근데 헤이든 파트너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계속 술 때리고 약 때리고 이러니까 클리츠코도 보살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딸을 데리고 유럽으로 날아갔어요. 클리츠코가. 그렇게 가족도 잃고 딸도 잃고 몸까지 완전히 썩어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에 하는 선택, 가장 외로운 순간에 다가오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헤이든한테 2018년 라이언 히커슨이라는 남자가 다가옵니다. 이 라이언이라는 남자는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요, 정말 진지하게 부동산 중개업자로 열심히 집 보여주고 집 팔러 다니는 전문 업자분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상 부동산 자격증은요, 대학 졸업증 필요가 없어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자격증을 따놓은 다음에 별 실적이 없어도 직업으로 내세우면 보기 좋고 때깔 좋은 타이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실제로 집도 못 팔면서 머세디스 벤츠 G-와겐 있죠. G-와겐, 뭐 레인지 로버 그런 그 고급차 있죠. 집도 못 파는 게 G-와겐이나 레인지 로버 같은 그런 고급차 끌고 다니고, 그 다음에 고객들 만나러 다닌다는 명분으로 VIP 고객인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호텔 좋은 데 빌려가지고 인스타그램 사진 올리고
그런 다음에 세금 공제로 돌리는 말로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자격증 딴 다음에 품위 유지비로 그죠? 네일 시원하게 맛깔나게 더럽게 비싼 거 젤 타입 있죠? 품위 유지비로 네일하고 머리하고 화장품 사고 그 다음에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세금 공제로 돌리는 그런 무늬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미국에 엄청 많아요. 근데 딱 브라이언 임마가 그런 까라라는 거예요. 사실 헐리우드 배우 지망생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백수라는 거예요. 백수. 배우 지망생. 백수예요. 근데 누가 직업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배우 지망생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이빨을 까는 겁니다. 무슨 맥락인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죠? 근데 임마가 더 최악이 뭐냐면은 임마도 약물이랑 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헤이든이 안 좋은 쪽으로 죽이 잘 맞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죽이 잘 맞는 게 아니고. 더 최악은요. 브라이언이 상습적으로 헤이든한테 물리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그렇게 상습적으로 헤이든을 괴롭히다가 결국 경찰에 입건된 다음에 빵에 45일간 갇히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당하면은 손절을 쳐야 되잖아요. 손절을 해야 되잖아. 근데 출소 후에 다시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것보다 고통을 안고 있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예전에 헤이든 엄마랑 헤이든 관계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은 아니더라도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나마 옆에 있는 엄마한테 계속 정신적으로 통제당하고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헤이든 입장에서는 브라이언을 갖다가 고쳐 쓸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되겠니? 안 되거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인간관계도 여러분들 약이나 술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에 중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아픔이라든지 정신적인 충격에도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헤이든도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습니다. 의사가 진짜 이러다가 죽는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독이라든지 폭력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2020년에 코로나도 터졌다 싶어가지고 어차피 고립돼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단발로 깔짝 당기는 게 아니고 아예 짐을 싸가지고 중독치료센터에 합숙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 정도 동안 집중적으로 중독치료나 정신치료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도 계속 치료센터 매주 다니면서 마음 독하게 먹고 치료에 매진하니까 2022년도에 드디어 대중 앞에서 완전히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좋아집니다. 얼굴 깨끗하다 그죠? 그때 이 언니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중독에서 벗어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영원히 사라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혀끝을 만드는 유혹, 그런 유혹과 싸우며 이겨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의 연속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독과 싸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사고 함께 이겨내자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잔인한 운명이 다시 헤이든의 다리를 붙잡고 끌어당깁니다. 2023년 2월에 헤이든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유일한 핏줄, 남동생이 심장비대증, 대동맥 판막 합병증 때문에 나이 28에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와가지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야말로 헤이든이 엄마랑 결별한 다음에 정말 믿고 의지하고 살아온 유일한 사람인 남동생인데 그런 동생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헤이든은요, 동생 몫까지 열심히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떠난 지 3년이 흐른 2026년 5월, 지난 36년간 자기가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심경들을 꾹꾹 눌러 담은 This is me, 이게 접니다 라는 회고록을 출간을 합니다. 여기서 헤이든은요, 헐리우드이 얼마나 더러운 곳인지, 그리고 약물 중독과 싸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 남자친구 브라이언의 폭력이라든지 딸 양육권 분쟁이라든지 남동생을 잃은 슬픔까지 당당하게 어두웠던 인생을 써내려가면서 이런 어두운 면도 내 삶의 일부고 인정하고 이겨내고 더 희망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다짐을 하는 그런 자서전 같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책 발간 후에 영어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팟캐스트 제이 셔티 팟캐스트까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봐온 헐리우드의 추악함을 폭로를 합니다. 엄청 큰 이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뭐 보트에서 있었던 일, 뭐 약 건네는 그 일이라든지 그런 거를
폭로를 합니다. 당연히 실명을 거론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적극적으로 지금도 권력자의 힘에 눌려가지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연예인 지망생들이나 신인 배우들을 이렇게 대변을 하고 연예계의 더러움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화근이 되었던 걸까? 3개월 후인 2026년 8월 16일 일요일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헤이든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의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심장이 멎은 채 발견됩니다.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점은 그 자리에 전 남자친구, 상습적으로 헤이든에게 폭력을 일삼았던 브라이언이 함께 숙소에 있었고, 심지어 문을 따고 들어온 경찰에게, 출동한 경찰에게 브라이언은 헤이든이 먹은 약이라면서 약봉투를 경찰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결국 헤이든은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 부검 결과 타살의 흔적은 없었다고 하고 심각한 과다투여로 심장이 멈춘 것이라는 소견을 남깁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책을 출간하고 당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2시간 이상 팟캐스트를 진행했던 헤이든이 다시 약에 손을 대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를 줬던 브라이언과 함께 인생 마지막 여행을 LA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숙소를 잡고 거기에서 과다복용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대중들은 상당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안타까운 죽음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석연찮은 구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헤이든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리고 헤이든이 본격적으로 실명을 거론하기 전에 입막음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더 자세한 사실관계나 수사 결과, 약 공급처나 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어난 지 8개월부터 화려한 쇼윈도의 마네킹으로 살아야 했고, 헐리우드의 권력자들에게 철저히 유린당하면서 평생을 우울증과 약물의 늪에서 발버둥치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폭로를 하다가 끝내 비극적인 마침표를 찍고 만 36살에 세상을 떠난 여배우. 그녀가 세상에 알리려고 했던 요트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방에 있었던 그 비밀은 무엇이었는지 이제 영원히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안타까운 헤이든 파네티어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배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호감 가는 배우, 그러니까 3040 사이에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배우거든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갑질 논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언니 같은 경우에는 8개월 때부터, 생후 8개월부터 배우를 한 언니인데 그런 막 스텝이랑 꼬이고 막 이런 그런 구설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 원래 아역 배우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돈이 조금 꼽히기 시작하고 어릴 때부터 유명세를 얻기 시작하면은 막 파티 돌아다니고 막 그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이러면서 음주운전 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린지 로한 같이, 그죠? 그런 게 좀 많이 일어나는데 헤이든 파네티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마음으로는 막 응원하는 그런 언니였다는 거예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 인생에 자기 꿈이 투영이 돼버리면은, 자기 욕심이 투영이 돼버리면은 이거 엄청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예.